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부 속닥속닥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13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 성국이랑 같이 나눌 영화는 국제시장입니다. 네, 오늘 성국이가 윤재균 감독의 윤재균 감독 국제시장. 네, 오늘 성국이가 준비해왔습니다. 왜 웃습니까? 아 맞습니다. 왜 한숨 쉬고 국제시장 영화 싫어하십니까? 너무 좋아요. 좋아하십니까? 예. 네, 그래요. 성국이가 소개를 잘 해주실 겁니다. 자, 소개 들어갑니다. 일단 국제시장은 2014년 12월에 개봉한 영화고요. 윤재균 감독 영화고 1,4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아, 1,400개 있어. 윤재균 감독으로서 이제 두 번째 천만 영화. 첫 번째 영화 이제 해운대. 그 그러니까 등장 출연진으로는 이제 황정민 씨 그리고 이제 오달수, 김윤진, 좀 남이란, 김슬기 이런 굵직굵직한 배우들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영화 간략한 필모는 이렇습니다. 저 윤재균 감독이 부산 사람인가요? 해운대랑 국제시장. 부산이 좀 배경이네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윤재균 감독 그래도 되게 상업적으로는 되게 성공한 감독이었어요. 다른 영화 또 뭐였죠? 이거 두 개 말고? 다른 영화는 딱히 조사를 안 했는데 다른 영화로는 부사부일체가 윤재균 배우자였나? 두사부일체 그리고 1번가의 기적 임창정 나오는 거. 그리고 낭만차객 되게 근데 각본도 되게 히말라야 이런 영화는 이름 있는 감독이 승무로 했어요.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평론가들로부터 평론가한테는 잘 인정을 잘 못 받아요. 이제 줄거리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영화는 1950년도에 이제 6.25 전쟁 터졌을 때 피난을 가는 걸로 시작을 하고 그때 이제 황정민이 어린 애였던 시절 황정민이 이제 덕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윤덕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제 어린 시절에 그 도피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삼남매가 같이 도피를 해요. 4남매가 4명이죠. 정확히 합치면 4명. 4남매를 도피를 하는데 이제 덕수가 제일 큰 아들이다 보니까 가장 넷째 막내를 이제 업고 도피를 하죠. 근데 그 이제 다 도피를 하는데 거기서 배에 올라타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군인들이 되게 그냥 알아서 올라타라는 식으로 사다리 같은 것만 내려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타는데 그 어린 황정민이 넷째를 얻고 올라가다가 넷째를 놓쳐요. 그래서 넷째가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근데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황정민이 아이를 놓친 건가 아니면 놓친 건 아니고 이제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사람이 아이를 잡아가지고 낚아채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잡으려다가 이렇게 잡았나 봐요. 되게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기 또 이제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근데 철수하던 그 시기가 또 1월이었나 하여튼 한겨울 12월이었나 한겨울이어가지고 내가 막상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진짜 아베기와는 뭐 거의 전쟁터였겠다. 진짜 무슨 이게 또 올라가다가 떨어진 사람들 그쵸. 떨어지는 장면들을 한 번씩 보여주는데 떨어지다가 또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떨어지는 중에 보트 같은 데다 몸이 부딪히면서 그냥 뭐 바로 그냥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그리고 바닷물이 되게 차가워. 그죠. 그 자리에서 동사한 사람도 막 떠오르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나는 아마 못 올라갔을 거야.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리고 뚱뚱해서 못 올라갈 거야 지금. 그래서 성공이 좋겠네 운동 많이 해서 지금. 이런 걸 대비해서 이제 운동을 해놔야 되는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참 그 뒤에 애기 제가 볼 때 뒤에 애기를 내고 그렇게 올라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황정민 어렸을 때 참 대단한 완전 거의 뭐 9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그 추운 겨울에 거의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다 거의 올라가는데 이제 아이가 그 넷째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 넷째 빼고 다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말하죠. 황정민이 아버지한테 놓쳤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진짜 의미는 안 하고 너가 자기 없으면 아버지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내려가요. 아이를 찾으러. 그렇게 이제 아버지와 그 넷째 아이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황정민 그리고 첫째 둘째가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배가 부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가족이 정착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 부산에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촌이 있었어요. 이모 사촌이 있었는데 그 라미란 사촌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해서 승구가 근데 영화 보고 온 거 맞니? 아 맞습니다. 식당을 운영했던 거였나? 아, 식당 자파점 식당은 아니었는데. 자파점. 그렇지? 방금 식당이라고 그랬거든. 식당이라고 그랬거든. 아 제가 정신 그래. 자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밤 9시 50분입니다. 오늘도 성복이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아 드럼통 8통 따고 아무튼 뭐 자파점에서 따서 먹으면 식당일 수도 있죠. 그렇죠. 제 통장 따서 먹으면 식당이고 다 있으니까 그렇지. 자파점에서 파니까. 사는데 미안해. 자파점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애들이 이제 크잖아요. 아버지 역할을 한다고 그 성정민이 아버지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될 나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셋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고 셋째 딸 그리고 넷째 딸 이렇게 있죠. 넷째 딸은 이제 잃어버린 아이고. 아들 딸인데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갈 나이가 됐는데 그 황정민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거의 자기 아버지니까 이제 일만 계속 한 건데 이제 돈이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이제 탄광에 이제 파견하게 돼요. 파독광부라고 하더라고요. 파독광부로 이제 면접을 봐서 거기서 이제 자기 친구인 부산에서 살고 있었던 거기서 살고 있었던 이제 오달수랑 같이 파독광부로 가게 되죠. 거기서 되게 죽을 뻔한 위기도 겪고 얼굴 막 다 석탄을 뒤집어 쓰처럼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영자씨라는 이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과 김윤진이죠. 김윤진과 사귀는 사이로 이제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계속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김윤진 간호사였어요. 거기서 이제 파독광부 파독 간호사.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싹 피우다가 이제 황정민이 돌아오게 되죠.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가족들과 재회를 하게 되는데 그 라미란이 이제 죽게 되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라미란이 이제 아버지의 여동생이었죠. 자기한테는 고모가 되죠. 고모. 근데 거기서 그 라미란의 남편이 되게 주정뱅이였어요. 술을 좋아하고 막 술 취해서 맨날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라미란이 죽으니까 바로 그냥 그 자파점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정민이 화가 나서 그 자파점을 자기가 사겠다라고 말해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 고증을 보니까 이미 계약된 그런 자파점을 다시 자기가 살려면은 돈이 더 많이 든대요. 거의 2배 가까이 더 든대요. 그래서 거의 파독 광부로 갔다 온 돈을 거기다 대부분을 썼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영화 안에서 안 나오지만. 그래서 대학도 보내고 다 했는데 거기서 또 돈을 다 써버리고 또 마침 또 설상가상으로 또 넷째 딸이 또 결혼할 시기가 된 거예요. 또 돈이 필요하게 된 거죠. 여동생이. 그래서 또 황정민은 또 이제 그때 당시에 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어서 베트남으로 기술자로 또 파병 비스무리하게 이제 또 가는 걸 택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전에 결혼을 해놓은 그 영자 씨랑은 이제 독일에서 만나서 이제 연인 발전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영자 씨도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와 이제 남편 아이와 아내 그리고 가족들 또 다 두고 또 베트남으로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또 오달수도 같이 가요. 그렇게 해서 기술자로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도 또 죽을 위기를 되게 많이 맞죠. 군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테러도 많고 그리고 또 거기는 정글이라서 이제 게릴라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거기서 일을 하던 와중에 또 총을 맞게 돼서 허벅지 맞게 돼서 평생 다리를 절게 돼요. 돌아와서 그래서 또 결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다 마치고 잘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로 오게 돼서 그 가족들과 대가족을 이루게 돼요. 그렇게 근데 교차돼서 하더라고. 교차돼서 왔다 갔다 이제 뭐 좀 9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갑자기 이상가족을 또 찾더라고. 거기서 아버지는 결국엔 못 찾지만 이제 넷째
넷째 막내 동생을 그 찾게 됩니다. 미국에 있었죠? 미국에 있었죠. LA 있었죠, LA에. 그래서 거기서 한번 눈물 한번 흘려주고 아, 거기서 눈물 안 흘리면 안 흘리면 거의 금수죠, 금수. 저는 인간 아니죠. 아, 그래요? 저 차가운 심장이라서 뭐 옆에 있는 저한테도 막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눈물 흘려가지고. 거기서 또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거기서 안 울 수가 있지, 사람인데. 거기서 또 이제 그 결국에는 찾죠. 그래서 또 이제 가족이 대가족으로 딱 모이게 됩니다. 아, 특히나 그 이상가족 상봉하는 장면은 그냥 연기로 해서 찍은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 맞아요, 진짜 실제 그 당시 80년대 이상가족 실제로 만났던 분들의 그 자료 화면이 영화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아우 그냥 참을래 참을 수 없었던.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전개상으로는 좀 못 찾는 게 좀 더 여운이 있지 않았을까. 못 찾는 게. 그래서 아버지는 못 찾잖아. 아버지는 못 찾지만 동생 못 찾는 건데. 근데 동생을 또 지금 든 생각은 동생을 찾아야지 또 자기 아버지한테 할 말이 생기잖아. 뭐 그런 느낌도 좀 드네. 아버지가 이제 내가 없으면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잘해라 했으니까 또 아버지의 말을 마지막에 또 아버지랑 또 어떤 관계가 또 살짝 나오잖아. 그게 또 잘 끝나려면은 동생을 못 찾으면 아버지 동생을 근데 못 찾았어요 하면 이제 마지막까지 영화가 그거 나름대로 약간 마지막까지 울면서 끝나는 거야. 이건 끝에서 그래도 약간 그래도 좀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가정을 그래도 잘 지켜내. 근데 그렇게 가버리면은 힘들고 고생스러웠고 가족도 다 지켜내지 못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아예 다크하게. 그죠? 너무 아예 아무런. 너무 내곡하다. 그거는 아무튼 가족을 이렇게 결국에는 미국으로 간 가족을 찾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정을 또 꾸리고 있었죠. 그죠? 남편은 미국인이고 미국인이 따라왔어요 한국에. 근데 이게 또 영화하고 이렇게 현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다 보니까 뭐 그게 혼란스러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 국제시장 그 시장이 완전히 현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장소를 지키고 있어요. 오픈이네. 오픈이네. 그래서 거기 공인중개사 쪽에서도 막 얘기를 하죠. 이거 팔아라 빨리 알밖에 하지 말고 알밖에 하지 말고 빨리 팔아라. 영화 내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실제로 오픈이가 지금 실제로는 뭐 거의 명소죠 거기는 참. 그래서 그 황정민은 당연히 안 된다고 막 땀 때리면서 막 안 된다고 그러죠. 물건 집어 던지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주다가 이제 현재로 와서는 이제 결국엔 가족들 다 지켜내고 황정민은 이제 아버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꽃분이 내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점인 거죠. 근데 그 거점. 아버지랑 헤어질 때 아버지가 부산에 가면은 그쵸, 꽃분이네. 너네 고모네가 꽃분이네. 맞아. 잡화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만나자. 라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 거점이 얘기가 기억이 있어서 그 거점을 계속 포기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끝내 이제는 이제 못 오겠지. 우리 아버지 너무 늙으셨는데 못 오실 거야. 하면서 그거 이제 내놓자 건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가족을 결국 다 지켰지만 이제 아버지 그래도 가장의 노릇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낸 그런 영화입니다. 거의 그냥 한국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은 한 남자의 가장의 이야기를 풀어낸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시장 그 동네가 제가 이제 또 중고등학교로 보냈던 진짜요? 네. 근데 뭐 중학교 때 초반에 말씀해주신 그 영화 선택하는 중간에 얘기하면 안 됩니까? 중간에 얘기하면 안 됩니까? 네. 그러시죠? 괜찮습니다. 예. 근데 제 학교가 있는 데서 이제 한 지하철역으로 한 2정거장. 그래서 부산에는 원래 제일 좀 번화했던 곳이 거기예요. 국제시장 있는 남포동 자가지시장 그쪽이 제가 번화했었고, 근데 거기에 있었던 시청이 옮기면서 그리고 이제 부산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이제 남포동 자가지시장에서 이제 서면 쪽으로 중심 상권이 좀 옮겨갔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 있었던 그 학교 중고등학교랑 가까워가지고 한 번씩 가서 거기서 이제 뭐 필요한 거 사고 국제시장 옆에 보면 깡통시장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옷 같은 거 사러 한 번씩 갔어요. 그때 이제 한참 유행했었던 90년대 말 그 H.O.T와 잭스키스 나올 때 그 힙합 패션 그거 혹시 반지통 엄청 넓고 길어가지고 막 땅바닥 쓸어 다니는 힙합 패션 그거 사러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깡통시장 국제시장 가서 이제 막 지하 상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무서운 형들 막 있었거든요. 일로 와보라고 막 무서워가지고 혼자 못 갔습니다 저는. 진짜.
친구들은 좀 최근까지 그랬는데. 최근까지? 초등학교 때 그 동대문 전. 동대문? 저희 때는 저는 국제시장, 한국시장 아. 쪽에 서가지고 막 사고 좀 약간 아련한 기억 같은 게 있어요 이 동네에서. 그래서 뭐 그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했는데 SFC라고. 근데 그 왜 연말 되면 학교에서 이제 축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도 그 동방을 이렇게 잘 꾸며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또 친구 사고 같이 나와서 남포동 나와가지고 국시장에 좀 와서 그 꽃분이네 옆 동네 같은 데서 파는 그 색지 같은 거, 색지 같은 거 꾸미는 거 막 사가지고 우리 하면은 남고였어요 남고. 또 어떤 또 여고생들 오겠지. 그래가지고 막 들뜬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런 거 사가지고 갔었던 기억들. 뭐 그런 어떤 기억들이 몇 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추억이 좀 추억 돋는 영화였습니다. 추억 돋는 영화. 근데 이 영화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었고 그쵸. 오늘도 뭐 혹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얘기할 만한 키워드는 딱 두 개가 진 것 같아요. 심파하고 국뽕.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 이 영화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심파와 국뽕 요소를 내가 긍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 윤재균 감독이 각본 썼는지 모르겠는데 각본 쓴 사람이나 촬영한 사람이나 찍으면서 이거 무조건 천만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약간 모두를 아울 수 있는, 모두가 이제 가볍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라이트하게 볼 수 있는 약간 적당한 심파와 적당한 애국 약간 이런 영화인 것 같아요. 나머지 너무 제가 말한 이제 신과 함께 이런 건 너무 심했고 명랑 이런 건 너무 심했고 신과 함께는 심파가 심했다는 거고 심파가 심했다는 명랑은 거고, 국뽕이 심했다는 심했다는 거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택하게 된 이유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파에 대해서 그러면 송국이는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심파라는 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심파 자체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흥행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제가 영화를 많이 안 보잖아요. 많이 안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한 번 더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내가 왜 영화를 이렇게 잘 안 보는 거. 왜냐면은 이 주제가 좀 신박하지 않으면은 좀 구미가 안 당겨요. 이게 왜냐면은 이 국제 시장 영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역사적인 내용 풀어낸 거잖아요. 한 남자에게 대입해서 이 역사를. 그리고 뭐 그런 거예요. 주제가 신박하지 않으면 아니면 주제가 신박하지 않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다양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화가 아니면 저는 굳이 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성국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사실 이제 영화가 작품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내용이거든요. 영화가 얼마나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뭐 국직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 성국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만의 오리지널리티는 사실 잘 모르겠다. 왜냐면은 영화의 형식도 감독도 얘기했다시피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사실 많은 부분을 가져왔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쭉 따라가는데 그게 한 명의 개인의 어떤 미시사에 녹아져 들어와 있는 그런 식의 형식이 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어떤 각각의 어떤 시대에 대한 감독의 어떤 특별한 어떤 해석이나 어떤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근데 되게 잘 찍긴 잘 찍었어. 맞아. 근데 보면서 나도 여기서 울기 싫어라는 마음이 드는데 자꾸 눈시울로 뜨거워지는 거야. 계속 맞아. 그런 게 약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뭐 잘 찍긴 잘 찍었다.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이 영화의 작품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지는 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 이게 실제로도 관객은 호평했는데 평론가는 호평했죠. 그럼 성공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심파 자체가 싫지는 않다는 거네. 이건 뭔가 자연스러운 심파 같은 느낌. 왜냐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그래 성호이가 볼 때는 국제시장보다 신과 함께가 더 심한 심파라는 거야. 왜냐면은 이 신과 함께는 그냥 갑자기 딱 이거는 심파야 하면서 탁 저를 몰아세우는 느낌. 자, 울어라. 이런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나가.
그때도 울긴 울었어. 생각해 보면 그때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네, 가족들 다 울 때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때도 마음으로는 심리적으로 진짜 거부했던 것 같아. 내가. 그쵸. 울지 말자 정도 막. 가부하는 진짜. 뭐 이걸 보면서까지 내가 울 필요는 없지 않냐.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잖아요. 울지 말고 아주 울컥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긴 있더라고. 이상가족 성공 그 장면 같은 경우랑. 근데 이제 나도 계속 보면서 근데 이 영화를 내가 어디까지 내가 긍정할 수 있는가, 또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계속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보면서. 근데 일단 그 중에 한 가지 좀 정리가 된 건 뭐냐면 이 영화는 이제 계속해서 심파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뭐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였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감독 인터뷰를 내가 하나 읽어봤거든. 그러니까 한 얘기가 이 영화가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영화야.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영화에서 나는 황정민이 사실 되게 정말 고집불통이고 꼰대고 네. 정말 자기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가 왜 저렇게 할아버지가 막 왜 이런 인물인가 하고서 이제 그 삶을 쭉 따라가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한국의 역사가 있었던 거고 일단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 할아버지를 그 내면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할아버지를 우리가 좀 포용해 줘야 되지 않겠냐. 어쩌면 이분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고 우리의 할아버지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아래 세대들이 볼 때 뭔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그분들이 이렇게 살아온 힘든 대한민국의 근현대 사를 이렇게 버텨오시면서 생겨난 어쩔 수 없는 상흔이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맥락이 일으켜졌단 말이야. 그래서 영화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할아버지를 이해해야 된다. 황정민이 왜 이런 성격을 가진 괴팍한 노인이 되었는지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를 막 몰아붙이고 있어 보면은. 그리고 그 몰아붙이는 게 결국 뭐냐면 심파로 우리를 밀어대면서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거거든. 이 할아버지 그래서 뭐 이산가족 성공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에 가서도 막 폭발 팍 터지면서 그때 막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아내에게 쓴 편지를 이렇게 막 아내에게 쓴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막 화면 느려지면서 막 음악 깔리면서 거기 좀 감동적이긴 했습니다. 그치. 그런 장면 또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굵직한 사건들이 그 6.25 전쟁, 그 다음에 독일 파도 광부,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파병, 그 다음에 이산가족,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인데 사실 하나하나가 중요한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순간순간들이고 그 장면에서마다 황정민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파로 우리를 후드를 패고 있거든요. 우리를 그냥 때리고 있어 보면은 막 아파서 울게 돼. 하면서 막. 심파로 후드를 팼네.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약간 꼰대에 대한 이야기. 꼰대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은 어쨌든 현대에서 그 황정민은 되게 꼰대잖아요. 꽉 막힌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가족들조차도 이 황정민을 끝내 이해를 하지 못해요. 맨 마지막 장면 보면은 이제 가족들은 다 이렇게 모여서 재미있게 그쵸. 아이들 막 재롱 피는 거 보면서 놀고 있는데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놀고 있잖아. 근데 잘못 살아왔다고 하면서 그리고 아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베트남 파병 갈 때 이제 그 막내 셋째 동생 결혼비도 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아내가 당신은 왜 당신 삶을 살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아내마저도 몰라요. 보면은 그 황정민이 말을 하잖아요. 현대에 와서 이제 아내한테 나는 사실 선장이 되고 싶었다. 선장이 되고 싶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나이부터. 그리고 또 남진을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내는 나훈아를 좋아한다고. 왜 남진을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얘기를 안 해요. 그쵸, 얘기를 안 해. 말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셋째 동생을 위해서 베트남 파병을 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 와서는 셋째 동생이 왜 가게를 안 파냐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걔를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마인데. 그래서 진짜 고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그렇게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다 하고 그렇게 희생을 해왔는데도 혼자예요 결국에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오히려 우리가 다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 꼰대라고 몰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얘기한 거랑 그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영화는 그 사람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자고, 이해를 해 드려야 된다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도 뭐 이 영화가 1,400만 명이 본 영화인데 얼마나 우리 지금 시대가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 깊어. 이런 영화를 통해서 그냥 한 나라의 국가가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1,400만 명이 가치병을 받더라는 거 사실 참 3분의 1. 이게 사회학적으로 엄청난 일이거든 사실. 그래서 감독이 사실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또 인물이고, 감독이라는 어떤 직업 자체가, 선만 감독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더 많은 어떤 젊은 또 사람들이 그 시대의 어른들을 또 이해하게 되고,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 근데 뭐 그 이후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을 보니까 꼭 그게 어떤 감독의 의도와 이 영화의 어떤 그런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이 되었나 조금 아쉬움이 좀 드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이 얘기거든. 이게 너무 이게 심파로 가가지고 이게 사실 그 시대를 살아왔던 어르신들이 볼 때는 사실 100% 공감이 되지. 심파가 아니죠 그 사람은. 그지.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심파로 하지 않아도 사실 100%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영화야 이 영화는. 황정민에 대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 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그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의도였다면, 내 생각에는 그냥 조금 더 그냥 거리를 두고 심파 요소를 조금 줄이면 어땠을까. 약간 느낌이 신과 함께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여기서도 울어야 돼. 맞아. 여기서 안 울면 너는 후리 자식이야. 약간 느낌이. 너네 어머니가 그렇게 다 알고 있어. 배 아파서 너 나왔는데 여기서 울어야지 너마. 막 그러니까 이렇게 울면서도 조금 이게 약간 좀 기분 안 좋은. 울어줄게. 막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냥 너무 그냥 이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할아버지를 모르지 않냐, 그 삶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영화를 봐. 이 할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봐. 울어 임마. 울어야지 임마. 그래요? 약간, 저는 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그냥 약간 조금 관조하면서 그냥 그 할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그냥 판단의 어떤 여부를 영화가 그냥 푸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젊은 사람들이 보고서 그냥 좀 내버려두는 어떤 여지를 두었으면 오히려 논란이 좀 줄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막 저는 그 정도로 싶어하진 않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차가워서 그래. 왜냐면은 그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파독 광부 때나 했던. 근데 잠깐만, 나는 울었다. 나는 울었어. 근데 나는 울었어. 이상 가족은 인정해요. 이상 가족은 너무 싶어. 근데 그 파독 광부, 그 베트남 파병, 그거는 오히려 웃기게 표현해서 더 슬픈 것 같아. 웃기게 표현했어. 약간 예를 들면 이제 고립이 됐잖아요. 그 광산이 약간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뭐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생각나는 건 영자 씨 이러고. 그 장면 나도 얘기를 하자면, 그 광부들이 일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황정민이랑 워더슨 그때 갇히잖아. 나머지 사람도 올라와. 근데 이제 두 명이 갇혀 있는데 이제 독일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밑에 못 내려가게 돼. 폭발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 내려가지 마라. 거기서 이제 김윤진이 와가지고, 김윤진은 지금 그때 황정민하고 이제 썸을 타던 사이였으니까 와서 막 울면서 막 우리 내려갈 거다. 죽어도 우리 앞에서 사람들이 죽게 해달라.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 앞에서 죽는 걸 바라보겠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내려가잖아. 근데 내려갈 때 보면은 이제 뒤에 다른 남자들은 막 그 독일 관리자들이 못 내려가게 하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멀쩡하게 있다가 이제 여성이 나서가지고 막 너무 간절하게 얘기하면서 막 힘있게 외치니까 남자들이 막 벌떡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관리자들이 막고 있는데 그냥 다 그냥 밀어가지고
바리케이드 부시고 들어가잖아. 그 장면에서 막 슬로우도 걸리거든. 슬로우 그쵸 슬라운 슬로우 걸리면서 막 들어갈 때 사람들 눈빛 막 보여주면서 옆에 있는 독일인들도 막 응원해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음악 막 엄청난 막 뽕 차오르고 서로 그 광고 일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들의 어떤 동지애와 막 그런 것들이 막 확 드러나면서 막 내려간단 말이에요. 영웅처럼 막 마치 아마겟돈에서 막 그 지금 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간단 말인데 그 장면 보면서 내가 떠오르는 게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아 알아요. 체르노빌 유명하죠. 5부작짜리 그냥 드라마. 그 5부작인데 하나당 1시간밖에 안 돼. 5시간 정도 나와. 그래서 영화 2편 보는 건데 기가 막히거든. 정말. 그 체르노빌 원자핵 발전소 이제 폭발되고 나서 그걸 이제 어떻게 그 당시 이제 소련이나 소비에트 연합이 그걸 어떻게 그 뒷수습을 해가는가. 그 원자핵 발전소 체르노빌 원자핵 발전소가 왜 폭발을 하게 됐고 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며 그 관료주의 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느냐. 그 보고에 쭉 나오는데 이제 그 폭발되고 나서 폭발된 뜨거운 물질이 이제 용암처럼 밑으로 이제 땅 밑으로 점점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 밑에 있는 그 강 있잖아. 강 소련 러시아에 있는 강 그 강의 어떤 지류까지 흘러가면은 그 식수가 전부 다 오염된다는 거예요. 방사능으로. 그래서 그게 어떻게든 거기까지 못 들어가게 막으려면은 땅을 파가지고 그 땅에다가 뭐 시멘트를 이렇게 넣든 거 해가지고 그걸 막아야 돼. 시간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파려고 하니까 광부들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알지 광부들 오면서 이게 내가 가서 하는 일이 뭔지. 근데 당시에 뭐 광부, 뭐 석탄 이쪽 뭐 자원 관련돼서 장관이 와가지고 광부들한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소비에트 연합은 그때는 다 서로 다 노동자들 동무잖아. 동지. 그러니까 서로 그냥 서로 반발하면서 그냥 여기 가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냐고. 죽을 수도 있다. 다 알면서도 그냥 가. 근데 광부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가거든. 가면서 광부들 일하고 가가지고 막 더럽잖아. 근데 그 장관은 깨끗한 양복을 입고 오거든. 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손으로 옷을 한 번씩 치고 가. 장관 광부들이 다. 그러니까 광부들 치는 것 때문에 이제 장관의 깨끗하던 옷이 시커매져. 석탄이 묻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의 그 장면만 이렇게 해서 쫙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야. 자기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 장관한테 우리가 가겠다고 그냥 툭툭 치면서 가고 그냥 뭐 아무 음악도 없어. 슬로우 걸리지도 않아. 그냥 점점 그 장관의 옷이 검해질 뿐이야. 그렇게 연출이 가거든. 근데 임팩트가 너무 좋아. 그리고 또 그렇게 가서 이제 딴 거로 판단 말이야 광부들이. 근데 거기가 이제 원자핵 발전소가 폭발이 되니까 그 원자핵 같은 그 방사능 그게 막 날리니까 너무 더운데 선풍기를 못 트는 거야. 그래서 그 방사능 재가 날리면 몸에 안 좋으니까 못 틀게 하는 거야. 벌써 피부가 되는데 벌써 그 재가 또 몸에 더 안 좋으니까. 그래서 너무 막 50도 60도인데 선풍기는 못 틀고 계속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막 선풍기 틀어달라고 못 튼다고. 그러다가 이제 장관하고 막 고위 관료들 같이 모여서 막 소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나가보래. 나가보니까 광부들이 옷을 다 벗고 일을 하고 있어. 다 벗고 그냥.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지. 수십 명, 수백 명이 옷을 다 벗고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장관이랑 와서 보고서 그냥 입을 벌리고 있지. 그냥 이런 장면을 볼 줄 몰랐다고. 내가 대장이 광부 대장이 와가지고 우리 다 끝내간다고. 이거 끝나면 우리들 앞으로 좀 나라에서 좀 책임져 더 져주냐고. 그러니까 장관 높은 사람이 그런 거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지. 너는 인생 일했고 너도 죽는다. 근데 옷을 다 벗고 일하는 그 광부들의 모습이 정말 굉장히 영웅적으로 나오거든. 근데 아무 슬로우 걸리지 않아. 아무 음악도 없어. 정말 건조하고 담백하게 연출이 되는데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느낌을 보면서 조금 굳이 슬로우를 걸어야 된다. 굳이 걸어야 된다. 거기서 음악을 계속 이렇게 깔았어야 됐나. 너무 들이대는 것 같다 나한테. 한 박자 내고 불러서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요새 젊은 취향의 어떤 사람들은 맞아요. 그렇게 강요하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거든. 그냥
스스로에게 판단을 맡기는 그 여지를 두는 게 훨씬 더 좀 세련되고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약간 세대를 아울러서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지만 왠지 공감은 어리신 분들만 할 것 같은. 어쨌든 어리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사실 공감할 수밖에 없을 거고 공감도 하셨을 건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약간 심파만 받아들이는 그런. 어쨌든 나는 보면서 울었다고 그랬고 저는 찔렸다고. 그리고 이 영화가 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영화의 기봉 이후로 좀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영화 자체가 약간 보수적이지 않나,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이 영화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비판이 나온 거죠, 영화? 그 예를 들면 이제 막 갑자기 애국가가 나오는데 일어나서 부부싸움 하고 말고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태극기를 바라보는 장면이라든지. 사실 윤재균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영화를 만들면서 이 영화가 어떤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도 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논쟁이 될 법한 요소들 같은 내용들 어떤 역사적 사건들은 잘 뺐어요. 보면은 잘 뺐어요. 잘 빼서 이제 영화를 찍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해가는 인물을 다루면서 이제 역사를 너무 감독이 보수적으로 이렇게 편중해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어쩌면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언론이 사실 보면은 가장 언론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어떤 사건들, 벌써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건들을 언론이 중요하게 다뤄줄 것인가가 사실 언론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사건을 어떻게 이제 전달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을 다룰 것이냐, 어떤 사건은 다루지 않을 것이냐, 이게 사실 보면은 제일 큰 어떤 언론의 힘이고, 그러니까 영화도 이제 이 영화가 한국의 근현대사를 쭉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나열할 때 보면은 감독이 어떤 사건들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건들로 이 인물을 설명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화에서 이제 선택된 역사적 사건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다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 주장을 하는 어떤 이유는 그거 같아요. 이 영화가 굉장히 한국의 경제 성장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한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해왔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고생해서 그 성장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뤄내는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뤄냈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우리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가 그 전쟁의 폐허 위해서 우리가 한강이죠. 예술적 한강이죠. 그 어떤 자본주의의 성장, 어떤 경제 성장, 어떤 산업화 또 한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은 민주화잖아요, 사실. 민주주의를 사실 동아시아에서 뭐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가 사실 별로 없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거기는 천황이 신이니까 아직도. 그 지금 헌법 1조 제일 높은 게 보면은 제일 앞에 헌법 앞에 있는 게 뭐 천황은 짱이에요.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나라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1항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조건 공산당이 짱이다. 공산당은 최고고 오류가 없고 공산당은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정은 수령 동지가 무조건 짱이다. 그러니까 사실 주요 있는 나라들을 또 볼 때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가 없고, 사실 헌법만 보더라도, 헌법 1조 1항만 보더라도.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얘기하는 어떤 황정연은 인간의 인생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산업화에 대한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그 우리나라 역사는 잘 이렇게 다뤄주고 있는데, 민주화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역사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어쩌면 뭐 그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어떤 감독의 어떤 가치관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내용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감이 좀 안 되네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 민주화라는 요소를 집어넣는 순간 다른 영화가 되지 않나요? 그 감독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왜냐면은 거니까. 그러면은 1987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다룰 때도 왜 이렇게 진보적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아무튼 뭐 공감은 안 가긴 하네요. 저도 들어보는데 어쨌든 산업화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민주화도 빼놓을 수 없지만 산업화도 빼놓을 수 없고 한가한 기술도 빼놓을 수 없듯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왜냐면 영화 자체가 너무 흥행을 했고 이제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뭐 그게 뭐 어때서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영 논리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면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뭐 영화가 사실 그것까지 담아내기는 어렵지 않았냐 어렵지 않았나 뭐 생각 좀 들고 그냥 보면서 그냥 한 가지 영화가 더 생각이 나긴 했어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도 보면 이제 굉장히 영화의 어떤 풀어가는 방식은 비슷하죠. 한 사람의 어떤 미시적인 인생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한국의 어떤 근현대사를 더 잘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의 영화인데 반대의 어떤 측면이죠. 사실 보면 이 국제시장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역사에 대한 좀 밝은 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잘 풀어낸 영화라고 한다면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는 뭐 여기 국제시장에서 황정민도 사실 좀 많이 꼬이고 많이 막 월골서처럼 되어 있지만 박하사탕의 설계문은 사실 언제든지 판멸이 가는 인간이 되어버리잖아요. 사실 한국의 그 현대사의 어떤 그 거대한 물결 앞에서 한 개인이 정말 그렇게 쓸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한 영화는 밝은 영화고 한 영화는 너무 어두운 영화고 한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산업화에 대한 영화고 또 하나의 영화는 한국의 어떤 민주화에 대한 영화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가 사실 둘 다 우리나라의 역사고 그것을 좀 뭐 왜 이 영화에는 그런 요소가 없냐 왜 저 영화에는 저런 요소만 있냐 어떤 그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좀 그런 요소를 좀 다 그냥 좀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이 영화에서 비어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좀 다른 데서도 최소한 선택해서 좀 또 채울 수 있는 어떤 좀 굳이 싸워야 되나 제 얘기는 그리고 제가 영화 좀 찾아봤는데 그 이 고증에 대한 것도 좀 찾아봤는데 원래 한 사람이 하덕 광부랑 베트남 파병을 둘 다 겪은 일도 완전 드물대요. 거의 드문 일이에요. 둘 다 이렇게 가는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이 이제 그럼 민주화 과정까지 겪으려면 한 주인공이 한 3명은 나와야 되지 않나? 그쵸. 독일에 갔다 와가지고 베트남까지 나이적으로도 사실 청년의 시대를 또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영화들 통해서 좀 세대 간의 통합이 더 좀 잘 이루어지고 좀 예수님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또 저희들이 또 이런 영화를 통해서 더 좀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어서 좀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어떤 갈등과 어떤 분열을 좀 잘 통합해낼 수 있는 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약간 희생하는 그러니까 물론 딱히 가장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 이렇게 한 가족을 위해서 좀 희생하는 모습 보면서 동기부여되는 것 같고 너무 막 그 특히 저 베트남에서 이제 편지 쓸 때 있잖아요. 좀 마음에 와 닿더라고. 내가 고생해서 다행이다. 내 자식 세대들이 보자면 참 좋은 멘트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솔직히 힘들잖아요. 이 나라 역사 가운데 고생스러운 역사가 있다면, 고생스러운 역사의 어떤 시대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세대에 짊어지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쵸. 우리 자녀 세대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또 자녀 세대는 또 자녀 세대에 또 짊어져야 될 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지만 물론 자기보다 나은 것 같아. 자기 고생이 가장 크잖아요 원래 자기한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따져보자면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은 나는 태만하고 그런 게는 아니고 좀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모르겠어요. 나 지금 고민인데 뭐 그때에 비하면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좋은 세대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또 이 시대가 지금 완연해 있는 자살률 전 세계 1위와 출산율 전 세계 꼴찌라는 어떤 이 통계를 우리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왜 이런 우리 사회에서 이런 통계가 이런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젊은 세대가 왜 그러한 지금 삶을 그러한 세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또 조금 더 또 전 세대가 같이 또 좀 고민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물론 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삶의 풍요로움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삶의 어떤 질러 볼 때는 지금 세대가 훨씬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저도 뭐 명확하게 뭐라고 설명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저도 꼰대 얘기도 했죠. 그래서 이해를 못할 법도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그때랑 비교할 수도 있지.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너무 편하고 핸드폰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살률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가도 자살률 1위고 출산율 꼴찌잖아요. 최저죠. 그 꼴찌도 꼴찌의 앞잡이랑 차이가 맞아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많아요. 꼴찌야. 이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요. 하여튼 이걸 보면서 아 우리 그 윗세대들 참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그분들 참 그분들이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분들이 흘린 피와 땀 위에 우리가 지금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고 어쨌든 다 역사죠.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것도 다 역사의 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또 우리 세대도 우리 세대에 또 짐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감당하고 어떻게 짊어져야 될 살아가는가. 짐이 있고 해결해야 될 역사적 민족적 문제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송구야, 네 마무리해 주시고. 이때 시작. 한 번쯤은 봐도 괜찮을 영화? 왜냐면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재밌죠. 재밌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약간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재밌어질 것 같은 그런 영화고 무난하게 잘 만든 좋은 영화? 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보셨다면 또 영화가 또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나타난 여러 가지 또 논쟁과 질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또 정리해보면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광고할 거 뭐 있나요? 코로나19 이제 조금은 잔잔했죠. 그래도 여전히 완전히 종식된 거 아니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날씨 추워지는데 한절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룩한 또 주일인데 주일 예배 영상 통해서 주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주일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